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이성의 커플의 갈등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식적인 성적 지향과 일치하는 잠재적 연애 상대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진정한 사랑이나 끌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추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과거에도 다루었듯이 이들은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는 확고한 성적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리적 카멜레온처럼 자신이 선택한 먹잇감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나르시시스트 남성들이 어떻게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접근은 매우 계산적이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식자들은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이 타고나길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나누는데 관대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훌륭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따뜻한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적 착취의 최고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의 배신이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한 동성애자 남성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공급을 얻는 동안 그는 동시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아내나 파트너는 자신의 삶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완벽한 망상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내는 자신이 안전하고 헌신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지만 그 시간 남편은 밖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공언했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적 학대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유부남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상담 중에 소름 끼치도록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부유한 동성애자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목표물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이나 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돈을 갈취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관계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 게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의 집에는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그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수준의 기만과 조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사냥 방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만 인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 동성애자 남성을 잠재적 공급원으로 식별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사냥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감 선택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이 포식자들은 과거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 가족으로부터의 거절 등을 경험한 동성애자 남성들을 주로 노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자신의 조종 기술에 더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한 범죄 조직은 무려 16년 동안 동성애자 남성들만을 표적으로 사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179명의 피해자로부터 오늘날의 가치로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는 그들이 남긴 파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술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을 때 유독 공격적인 형태의 러브바밍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은밀한 사진을 보내고 깊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와 같은 메시지는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며 정교한 가짜 관계를 만들어내는 동안 그의 실제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딘가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안다고 믿는 한 여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포식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구획화의 수준입니다. 삶의 각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냥이 유독 잔인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미줄에 가둘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적, 금전적, 심리적 자원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현실 감각 전체를 송두리째 넘겨주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사건에서 한 피해자는 무려 15년 동안 매달 약 2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경찰로부터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그는 그 관계가 진짜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기꾼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심리적 통제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가족 관계, 우정, 재정적 안정, 심지어 개인의 안전보다도 자신과의 가짜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던져주는 애정과 조종의 순환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고 외로운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재정 정보에 접근한 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하고 결국 그 피해자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에 대한 기록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기록과 경찰 파일에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럴듯한 부인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정과 로맨스 사이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그냥 친구로서 잘해주는 거야, 혹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기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감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 지지를 요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긴급한 상황을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단지 친구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처받고 분개하는 연기를 합니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이것은 파괴적인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건가? 그냥 그의 우정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진심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감정적 에너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찬사를 계속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충동이나 기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공급을 추출하면서도 완벽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심리전입니다. 기록된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은 각 피해자의 개인사, 가족관계, 재정 상황, 감정적 취약점 등에 대해 상세한 노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몇 달 뒤에 다시 언급하며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기억하고 1호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보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에게 조종 기술을 코칭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 그런 다음에 돈을 요구해. 나중엔 엄마가 암에 걸려 병원에 갔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최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연극 대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여깁니다. 조종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갈망하던 권력, 통제력, 우월감을 느끼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때로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거절, 차별,
가족과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이 이용법을 터득한 특정한 취약점을 만듭니다. 첫째,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고립이라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보수적인 공동체에 속한 동성애자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거나 관계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재된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일부는 자신의 가치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 사회가 주입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 진정한 애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덧에 걸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상호작용을 의심하며 친절히 진심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기록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보다 관계의 상실이 더 파괴적으로 느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깊은 트라우마 유대를 겪고 존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반응일 뿐입니다.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현실 같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해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이성의 커플의 갈등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식적인 성적 지향과 일치하는 잠재적 연애 상대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진정한 사랑이나 끌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추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과거에도 다루었듯이 이들은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는 확고한 성적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리적 카멜레온처럼 자신이 선택한 먹잇감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나르시시스트 남성들이 어떻게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접근은 매우 계산적이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식자들은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이 타고나길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나누는데 관대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훌륭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따뜻한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적 착취의 최고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의 배신이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한 동성애자 남성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공급을 얻는 동안 그는 동시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아내나 파트너는 자신의 삶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완벽한 망상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내는 자신이 안전하고 헌신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지만 그 시간 남편은 밖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공언했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적 학대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유부남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상담 중에 소름 끼치도록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부유한 동성애자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목표물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이나 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돈을 갈취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관계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 게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의 집에는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그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수준의 기만과 조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사냥 방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만 인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 동성애자 남성을 잠재적 공급원으로 식별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사냥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감 선택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이 포식자들은 과거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 가족으로부터의 거절 등을 경험한 동성애자 남성들을 주로 노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자신의 조종 기술에 더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한 범죄 조직은 무려 16년 동안 동성애자 남성들만을 표적으로 사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179명의 피해자로부터 오늘날의 가치로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는 그들이 남긴 파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술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을 때 유독 공격적인 형태의 러브바밍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은밀한 사진을 보내고 깊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와 같은 메시지는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며 정교한 가짜 관계를 만들어내는 동안 그의 실제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딘가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안다고 믿는 한 여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포식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구획화의 수준입니다. 삶의 각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냥이 유독 잔인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미줄에 가둘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적, 금전적, 심리적 자원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현실 감각 전체를 송두리째 넘겨주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사건에서 한 피해자는 무려 15년 동안 매달 약 2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경찰로부터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그는 그 관계가 진짜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기꾼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심리적 통제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가족 관계, 우정, 재정적 안정, 심지어 개인의 안전보다도 자신과의 가짜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던져주는 애정과 조종의 순환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고 외로운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재정 정보에 접근한 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하고 결국 그 피해자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에 대한 기록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기록과 경찰 파일에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럴듯한 부인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정과 로맨스 사이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그냥 친구로서 잘해주는 거야, 혹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기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감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 지지를 요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긴급한 상황을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단지 친구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처받고 분개하는 연기를 합니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이것은 파괴적인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건가? 그냥 그의 우정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진심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감정적 에너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찬사를 계속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충동이나 기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공급을 추출하면서도 완벽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심리전입니다. 기록된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은 각 피해자의 개인사, 가족관계, 재정 상황, 감정적 취약점 등에 대해 상세한 노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몇 달 뒤에 다시 언급하며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기억하고 1호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보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에게 조종 기술을 코칭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 그런 다음에 돈을 요구해. 나중엔 엄마가 암에 걸려 병원에 갔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최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연극 대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여깁니다. 조종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갈망하던 권력, 통제력, 우월감을 느끼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때로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거절, 차별, 가족과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이 이용법을 터득한 특정한 취약점을 만듭니다. 첫째,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고립이라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보수적인 공동체에 속한 동성애자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거나 관계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재된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일부는 자신의 가치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 사회가 주입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 진정한 애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덧에 걸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상호작용을 의심하며 친절히 진심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기록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보다 관계의 상실이 더 파괴적으로 느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깊은 트라우마 유대를 겪고 존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반응일 뿐입니다.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현실 같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해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이성의 커플의 갈등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식적인 성적 지향과 일치하는 잠재적 연애 상대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진정한 사랑이나 끌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추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과거에도 다루었듯이 이들은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는 확고한 성적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리적 카멜레온처럼 자신이 선택한 먹잇감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나르시시스트 남성들이 어떻게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접근은 매우 계산적이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식자들은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이 타고나길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나누는데 관대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훌륭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따뜻한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적 착취의 최고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의 배신이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한 동성애자 남성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공급을 얻는 동안 그는 동시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아내나 파트너는 자신의 삶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완벽한 망상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내는 자신이 안전하고 헌신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지만 그 시간 남편은 밖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공언했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적 학대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유부남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상담 중에 소름 끼치도록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부유한 동성애자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목표물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이나 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돈을 갈취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관계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 게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의 집에는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그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수준의 기만과 조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사냥 방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만 인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 동성애자 남성을 잠재적 공급원으로 식별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사냥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감 선택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이 포식자들은 과거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 가족으로부터의 거절 등을 경험한 동성애자 남성들을 주로 노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자신의 조종 기술에 더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한 범죄 조직은 무려 16년 동안 동성애자 남성들만을 표적으로 사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179명의 피해자로부터 오늘날의 가치로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는 그들이 남긴 파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술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을 때 유독 공격적인 형태의 러브바밍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는 은밀한 사진을 보내고 깊은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와 같은 메시지는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즉흥적인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설계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이런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며 정교한 가짜 관계를 만들어내는 동안 그의 실제 삶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어딘가에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안다고 믿는 한 여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포식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구획화의 수준입니다. 삶의 각 부분을 완벽하게 분리하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냥이 유독 잔인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미줄에 가둘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감정적, 금전적, 심리적 자원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만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과 현실 감각 전체를 송두리째 넘겨주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사건에서 한 피해자는 무려 15년 동안 매달 약 2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마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듯이 말입니다. 심지어 경찰로부터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그는 그 관계가 진짜라고 계속 믿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여전히 사기꾼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조종이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르시시스트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심리적 통제입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가족 관계, 우정, 재정적 안정, 심지어 개인의 안전보다도 자신과의 가짜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트라우마 본딩, 즉 외상적 유대가 형성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간헐적으로 던져주는 애정과 조종의 순환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고 외로운 동성애자 남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재정 정보에 접근한 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하고 결국 그 피해자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에 대한 기록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원 기록과 경찰 파일에 명백히 존재하는 현실이며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자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는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럴듯한 부인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정과 로맨스 사이의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그냥 친구로서 잘해주는 거야, 혹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 기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감정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 지지를 요구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긴급한 상황을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심지어 성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단지 친구로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처받고 분개하는 연기를 합니다. 난 널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이것은 파괴적인 심리적 덫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내가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건가? 그냥 그의 우정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그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런 진심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감정적 에너지, 재정적 지원,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찬사를 계속해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는 집에 돌아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충동이나 기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대의 공급을 추출하면서도 완벽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체계적인 심리전입니다. 기록된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은 각 피해자의 개인사, 가족관계, 재정 상황, 감정적 취약점 등에 대해 상세한 노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정보를 몇 달 뒤에 다시 언급하며 진정한 친밀감과 연결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을 기억하고 1호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정보를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에게 조종 기술을 코칭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 그런 다음에 돈을 요구해. 나중엔 엄마가 암에 걸려 병원에 갔다고 말하고 마지막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최대의 금전적 이득을 위한 연극 대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여깁니다. 조종에 성공할 때마다 그들은 갈망하던 권력, 통제력, 우월감을 느끼며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얻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때로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거절, 차별, 가족과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포식자들이 이용법을 터득한 특정한 취약점을 만듭니다. 첫째,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입니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이해를 제공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고립이라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보수적인 공동체에 속한 동성애자 남성들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거나 관계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위험 신호를 감지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내재된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일부는 자신의 가치나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 사회가 주입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면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 진정한 애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덧에 걸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상호작용을 의심하며 친절히 진심인지 아니면 조종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기록된 사건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보다 관계의 상실이 더 파괴적으로 느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짜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깊은 트라우마 유대를 겪고 존재의 근간이 흔들렸을 때 고통과 슬픔 속에서 나오는 처절한 반응일 뿐입니다.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현실 같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이해하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이성의 커플의 갈등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식적인 성적 지향과 일치하는 잠재적 연애 상대만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성별이나 성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진정한 사랑이나 끌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을 추구하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과거에도 다루었듯이 이들은 진정한 자아가 없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는 확고한 성적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심리적 카멜레온처럼 자신이 선택한 먹잇감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자유자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나르시시스트 남성들이 어떻게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접근은 매우 계산적이고 체계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식자들은 많은 동성애자 남성들이 타고나길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나누는데 관대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훌륭한 파트너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따뜻한 자질들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나르시시스트적 착취의 최고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들의 배신이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한 동성애자 남성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공급을 얻는 동안 그는 동시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나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아내나 파트너는 자신의 삶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아내와 가족들을 완벽한 망상 속에 가두어 둡니다. 아내는 자신이 안전하고 헌신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믿지만 그 시간 남편은 밖에서 자신이 성적으로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공언했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감정적 학대와 사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표적이 된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심리적 파괴 끝에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이성애자이며 유부남이라고 거듭 강조하던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상담 중에 소름 끼치도록 무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부유한 동성애자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목표물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의 취약점을 파악한 뒤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혼은 사랑이나 매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막대한 돈을 갈취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전히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관계는 정교하게 짜인 사기 게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의 집에는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을 믿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며 그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자신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수준의 기만과 조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사냥 방식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감정과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착취해야 할 자원으로만 인식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한 동성애자 남성을 잠재적 공급원으로 식별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사냥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냥감 선택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이 포식자들은 과거 사회적 차별이나 고립, 가족으로부터의 거절 등을 경험한 동성애자 남성들을 주로 노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이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정과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자신의 조종 기술에 더 쉽게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된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있었던 대규모 로맨스 스캠 사건입니다. 한 범죄 조직은 무려 16년 동안 동성애자 남성들만을 표적으로 사마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179명의 피해자로부터 오늘날의 가치로 약 7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피해는 그들이 남긴 파괴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의 수법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술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동성애자 남성을 표적으로 삼을 때 유독 공격적인 형태의 러브바밍을